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은 에디 제이쿠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책의 프롤로그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친애하는 나의 새 친구에게 나는 한 세기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얼굴에 깃든 사악함이 뭔지 잘 압니다. 나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인간의 가장 사악하고 추악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나치는 나와 모든 유대인을 말살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길고 긴 세월을 살면서 내가 알게 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참혹한 비애가 깃든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결말은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행복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1920년 독일 동부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아브라함 살로몬 야쿠보비치였고 에디라고 불러주길 바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폴란드인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독일에 와 있었습니다. 숙련된 기계공이었기에 독일의 도시인 라이프치히의 어느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죠. 그곳은 전쟁에 쓸 중화기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이때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독일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도 독일에 남았는데 아버지는 라이프치히에 공장을 세우고 어머니와 결혼했으며 곧 저자 에디가 태어납니다. 에디도 독일을 사랑했고 그가 태어난 도시인 라이프치히를 자랑스러워했죠. 아주 어렸을 때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그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독일에는 기억력과 손재주 검사 등으로 학생들의 적성을 알아봐주는 곳이 있었다. 검사 결과 나는 수학과 시각적인 쪽에 재능이 있으며 시력이 아주 좋고 눈과 손의 협응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나는 훌륭한 기술자가 되기로 했다. 1933년 라이프니치 김나지움이라는 독일의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었다. 역사의 물줄기가 뒤틀리지 않았다면 18살 때까지 그 학교에서 공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어느 날 학교에 갔다 더 이상 이 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유대인이어서 쫓겨난 것이다. 아버지는 완강한 성품이어서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라이프치히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곧 나의 진학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짜냈다. 걱정 마. 계속 공부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말 테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장담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 가짜 서류를 만들었고 나는 가까운 지인의 도움으로 지터운트 시어러라는 기계공학 대학에 입학했다. 이 학교는 라이프치히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투틀링겐에 있었는데 전 세계 정밀 기계학을 보급하는 당시 전 세계 공학 기술의 중심지였다. 이 학교에서는 믿기 힘들 만큼 다양한 기계, 정교한 의료기기와 산업용 기계를 만들었다. 닭이 컨베이어 벨트 한쪽 끝으로 들어가 털이 뽑힌 채 깨끗이 씻기고 포장되어 다른 쪽으로 나오는 기계를 이 학교에서 처음 봤던 게 아직도 생각난다. 그 당시로서는 정말 경이로운 기계였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계공학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첨단 기계를 만들고 다루는 법을 배울 예정이었다. 아버지의 기지 덕분에 나는 발터 슐라이프라는 가명으로 그 학교에 입학했다. 독일 수상이 된 히틀러의 지시를 어겨도 잃을 게 별로 없는 독일의 비유대인 고아로 위장한 것이다. 발터 슐라이프는 실제로 실종된 독일 소년으로 나치가 권력을 잡자 가족과 함께 소리 없이 독일을 떠난 것 같았다. 아버지는 그 소년의 신분증을 구해서 독일 정부를 속일 만큼 교묘하게 변조했다. 당시 종이로 된 독일 신분증에는 특수한 적외선을 비춰야만 보이는 작은 사진이 박혀 있었다. 신분증 위조는 보통 솜씨로는 어림없는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타자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서 어떤 도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가짜 신분증으로 그 대학에 입학해 기계공학 분야의 수습 과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새로운 인생의 첫 발을 내디뎠다. 발터 슐 라이프로 사는 것은 너무도 외로웠다. 무엇보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아무한테도 밝힐 수 없다는 게 힘들었다. 믿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사람도 없었다. 섣불리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유대인이라는 게 밝혀지고 곧 위험해질 게 뻔했다. 화장실에 갈 때나 샤워를 할 때면 다른 학생들에게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걸 들킬까봐 노심초사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끝이었으므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도 몹시 버겁고 힘들었지만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는 건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혼자 떨어져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외롭다고 토로하면 아버지는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에디,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건 알아. 근데 언젠간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곤 했다. 내겐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였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울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나에게 용기를 주려고 대범한 척 연기했던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아버지의 말이 정말 맞았다. 내가 만약 그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후에 닥친 운명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1938년 11월 9일 젊은 시절 나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학교를 졸업한 뒤에 정밀 의료기기를 제작하는 회사에 일자리를 얻어 이후로 여러 달 동안 투툴링겐에서 지냈다. 그날은 부모님의 20번째 결혼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가서 두 분을 깜짝 놀라게 할 작정이었다. 나는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혼자 기차표를 산 뒤에 9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내가 태어난 도시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독일의 사냐가 줄지어 지나갔다. 학교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느라 그동안 신문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지도 못하게 지낸 게 화근이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조국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반유대주의의 시커먼 먹구름이 어떻게 독일 땅을 뒤덮고 있는지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보니 집은 캄캄한 채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멀리 있으니 안전할 거라 여기고 가족들 모두가 다른 곳에 몸을 숨긴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다행히 집 열쇠를 갖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길거리에서 잘판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닥터 훈트 룰루가 펄쩍펄쩍 뛰면서 내 다리를 핥으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룰루는 몹시 신나했고 나 또한 그랬다. 가족들이 어디로 갔는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오랫동안 기차를 타고 왔던 나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어린 시절에 쓰던 침대에 5년 만에 파묻혀 잠을 청했다. 그 포근한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짐작도 하지 못했다. 한참 자고 있는데 거리에서 아득하게 들려오는 소음에 잠에서 깨어났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도시 맞은편 유대교 회당이 불타고 있었다. 피곤해 지쳐있던 나는 결국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누군가 우리 집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보니 새벽 5시였다. 나치곤 10명이 뛰어들어와 나를 침대에서 끌어내리더니 말 그대로 초죽음이 될 정도로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잠옷은 이내 피범벅이 되었다. 한 명이 총검을 꺼내더니 내 잠옷 소매를 잘라내고 팔에 나치의 갈고리 십자 문양을 새기기 시작했다. 잠옷 소매를 막 잘라내려 할 때 룰루가 그 군인에게 뛰어올랐다. 룰루가 그를 물었는지 위협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내게서 손을 거두더니 소총 끝에 달린 총검으로 가엾은 룰루를 찔러 죽이고 말았다. 아인 유덴 훈트, 즉 유대인의 개라고 고함치면서. 그 순간 나는 에디, 오늘이 네 인생의 마지막 날이구나. 너는 오늘 죽는 거야.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치고는 나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굴욕감을 줬을 뿐 그 자리에서 죽이지는 않았다. 그 대신 초죽음이 된 나를 거리로 끌고 나가 200년 된 우리 집이 파괴된 모습을 보게 했다.
우리 가족이 대대로 살던 집이 엉망이 된 광경을. 그 순간 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 삶의 목적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지고 한 인간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추락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은 악명 높은 크리스탈 나흐트, 즉 수정의 밤으로 나치의 준군사 조직인 나치 돌격대가 유대인의 집과 상점, 그리고 회당을 약탈하고 파괴한 뒤 산산조각난 파편이 거리에 어지럽게 흩어진 광경을 따서 이름 붙인 날이다. 독일 정부는 이런 폭력 사태를 막으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문명이었던 독일인들이 라이프치히 전역, 아니 전국에서 야만 행위를 저질렀다. 라이프치히에 있는 거의 모든 유대인의 집과 사업체가 파괴되고 불에 타고 허물어졌다. 유대인도 다를 바 없는 처지였다. 우리에게 등을 돌린 것은 나치군과 극우파 폭력배들만이 아니었다. 평범한 시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친구이자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끔찍한 폭력과 약탈에 가담했다. 군중들은 우리의 집과 재산을 파괴한 뒤에 어린이를 포함한 유대인들을 둥글게 에워싸고 내가 어렸을 때 스케이트를 타던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다. 얼음은 얇고 물은 소스라치게 차가웠다. 나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이 강둑에 떡하니 서서 차가운 강물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유대인을 조롱하며 침을 뱉었다. 총살시켜! 저 개같은 유대인 놈들을 총으로 갈겨버리라고 사람들이 고함을 쳐댔다. 이 독일인 친구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선량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인자가 된 걸까? 어떻게 친구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 이토록 무서운 증오를 분출한단 말인가?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나라, 내가 태어난 나라, 조상들이 살던 나라, 독일은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친구이자 이웃이자 동료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우리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대하다니 나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우리의 고통을 한껏 즐기던 그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묻고 싶어진다. 대체 영혼이 있나요? 마음이라는 게 있긴 한가요? 그것은 말 그대로 광기였다. 그렇지 않다면 문명사회에 사는 이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내던졌을 리 없다. 독일인들은 끔찍한 잔혹행위를 저질렀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은 그것을 즐겼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게다가 이 모든 분노와 폭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광기에 휩싸인 사람들을 제지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때 그 수정의 밤에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그만둡시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들 이러는 겁니까? 라고 항의했다면 역사의 물줄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그들은 두려웠다. 그리고 나약했다. 나약했기 때문에 쉽사리 중호심에 휩싸였던 것이다. 그자들이 나를 트럭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갈 때 내 얼굴은 피와 눈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나는 독일인이라는 사실이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로도 다시는 그렇게 느낀 적이 없다. 저자는 그 이후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처참한 광경들이 일어나는데 그때의 심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또 얼마나 참혹했는지 내가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솔직히 아직도 완전히 납득할 수는 없다.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우리는 법이 다른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던 나라의 국민이었다. 거리가 지저분해질까봐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던 나라였다.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한 개만 버려도 벌금 200마르크를 내야 하는 나라였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멀쩡한 이웃들을 데려다 가두고 마구 때려도 괜찮을 뿐 아니라 그런 행위를 장려하기까지 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통일 독일의 초대 수상이 되었을 때 독일 국민을 조심하라고 전 세계에 경고한 일이 있다. 훌륭한 지도자를 둔 독일은 위대한 나라였다.
그러나 악한 지도자를 둔 독일 국민은 괴물이 되어버렸다. 우리를 박해한 나치 간수들은 수용소 규율을 일반 상식보다 중시했다. 행군하라는 지시를 들으면 행군하고 사람 등에 총을 쏘라는 말을 들으면 총을 쐈다. 그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어떤 의문도 품지 않은 채 자신들의 논리를 종교화했고 그 결과 살인자 집단이 되어버렸다. 책을 읽으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심이라는 것처럼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 같은데 양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은 이 양심 위에 무언가 프로그래밍되어 양심이 가려진 결과인 걸까요? 아니면 양심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데 있다고 믿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책의 에필로그 부분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처참했던 시기에서 벗어날 때 나는 남은 생을 웃으며 살겠다고, 최대한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웃으면 세상이 함께 웃어주기 마련입니다. 물론 삶이 늘 행복한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힘겨운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면 운이 좋았기 때문이란 걸 잊지 마세요. 이 글을 쓰는 나도 읽고 있는 당신도 모두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모든 호흡이 선물입니다.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생은 훨씬 더 아름다워집니다. 행복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75년 전에는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는, 더군다나 손주와 증손주를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인간 이하의 삶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랬던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이 책을 내려놓은 후에 부디 시간을 내서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순간도 있고 나쁜 순간도 있을 겁니다. 환하게 웃을 일도 왈칵 눈물을 쏟을 일도 있을 겁니다. 만약 운이 좋다면 저의 경우처럼 평생을 걸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곁을 지켜줄 겁니다. 매일매일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 사실을 언제까지나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먼저 나서서 이 세상과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새 친구 에디를 위해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